러시아는 지금 경제를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전시 수요에 의존하고 있어요. 폭탄하고 무기 생산에. 그래서 저렇게 싸우면서도 경제 성장률이 5%래. 그 이유는 이 전시 생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전시 생산이 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불황이 오게 돼 있어요. 경제가. 그럼 러시아가 이 대불황으로부터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석유가스를 막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유럽엔 못 팔지 않습니까? 팔 수 그러니까 있는 데도 많지 않구나. 팔 수 있는 데가 지금 물론 이제 그 지금처럼 그림자 선단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뭐 예. 야매라 그러나요? 예. 몰래 이렇게 팔 수는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팔라 그러면 한중일 세 나라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나라거든요. 근데 중국은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가장 국경이 길고 핵전쟁 전까지 갔고 그 무서워하는 인구가 10배 되는 적대국이고 예. 또 미래 이 연해주 영토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일본하고는 지금 북방섬의 영토 분쟁이 직접 있고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당사국이었고 또 러일 전쟁 때 또 서로 싸웠던 기록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든지 한국하고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분명한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예. 그 예전에 지난번에 러시아가 제안했을 때도 살 여력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미국은 한국이 천연가스 좀 느이는 무역적 흑자를 너무 많이 내. 미국산 가스, 천연가스 좀 많이 사가. 그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약간 환경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미국 것도 사줘야 돼. 예. 근데 러시아 것도 사면 좋아. 여력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러시아 거 받아다가 일본에다 팔면 그 중간 마진만에 엄청나요. 일본 지금 이거 LNG 선으로 실어오잖아. 이렇게 장사 감각이 없어서 언더스탠딩 어떻게 경영하려고 그래. 정말 이 프로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남는 게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일본에만 팔아도 아우 진짜 지금 이 프로 하는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 한반도가 에너지의 허브, 동북아 에너지의 완전한 중심이 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미국 거 살 수도 있고 러시아 거 살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알래스카 거 살 거야. 이거 가지고도 딜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정말 좋은 조건 하에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우리 거로 만들고 우리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절실한데 지난 정부에서도 그전 정부에서도 제가 뭐 얘기한 지는 뭐 10년도 훨씬 넘었죠. 예. 칼럼 쓴 게 2012년인가 그랬을 테니까. 근데 어느 지도자도 어느 정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걸 지금 다음 대통령, 다음 정부가 받아들이면 예. 정말로 성공하는데 다음 정부 때가 지나고 나면 기회가 끝납니다. 왜 끝나냐? 우리가 빨리 계약 안 하면 중국이 먼저 계약해버려요. 그럼 예. 러시아가 떨떠름하더라도 살아야 되니까 예. 일본이 먼저 계약해서 파이프라인 놓겠다. 그럼 일본이라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거 놓고 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리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절실한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파이프라인을 놓는 게 예. 용량은 더 많지 않아요?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까? 뭐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보다는 중국이나 일본. 꼭 그렇지는 않은 게 한국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놓으면 예. 그것을 거기서 팔고. 일본으로 연결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수요를 함께 장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 일본이랑 사이 안 좋은 틈 타서 우리랑 조금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낼름 그렇게 해야지. 쟤네들이 저렇게 갑자기 친절한 데는 분명히 저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의심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아파트 쌀 때 저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안사가 좀 2배 됐잖아요 지금. 기회를 잡아야 돼. 기회를 잡아야 되는구나. 이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이 강의도 하고 뭐 정부 여로에도 얘기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 머리 좋은 학자 관료들이 알런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그래 그러면 중국의 산동반도까지 가스관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인천 앞바다로 딱 연결하면 서울로 들어오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아주 공식 석산에서 많이 들었어요. 네. 중국에서 파이프라인을 가져오면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나 관료들의 얘기를. 그리고 정말 절망했어요. 왜 저걸 중국에서 가져오나. 중국으로 들어왔으면 조금만 파이프라인 놓으면 우리한테 금방 들어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걸 저 블라디보스톡 있는 연해주로부터 예. 북한을 통과하고 하면 일이 많잖아요. 예. 이거 이건 거리가 짧으니까 딱 갖고 오면 된다. 그런데 인류 문명사를 보면 과거 농업 사회에
모든 생산은 토지와 물로 이루어지거든요. 물이 있어야 토지에 물을 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놓고 국가의 존망을 걸고 싸워요. 상류 국가하고 하류 국가하고. 근데 상류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물이 모자랄 때는 댐을 막아가지고 하류에 물을 안 줘요. 근데 하류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상류에서 못 막죠. 막으려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그걸 파괴하니까. 근데 이 에너지 농업사회의 물의 흐름하고 산업사회의 에너지 흐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러시아 가스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면 세계에 어떤 일이 생겨서 가스라든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중국이 다 쓰고 우리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남을 그렇지. 때는 우리를 줘. 왜냐하면 우리한테 줘야지 평균 단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모자라는 비상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 문명사를 모르는 그냥 이렇게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중국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중국 사람들이 다 건설해 놨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얼마나 비용이 싸냐.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공을 세웠다. 그럼 자기는 승진할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그게 독이 됐던 말던 지금 당장 승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파이프라인을 끌어올라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북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야 북한 통과하면 김일성이라고 귀찮으니까 동해안에 북한 영해 바깥쪽으로 끌어오면 어떠냐. 그것도 뭐 기술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끌어오는 것보다는 북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핵 위기가 끝나면 어떻게든지 타결이 되면 뭐 완전 타결이든지 임시 타결이든지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가 뭐 산업을 일으켜서 미국에 수출도 하고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저 김정은하고 회담해가지고 절충이 되면 뭐 핵을 동결시키든 뭐 철폐하든 그거는 뭐 좀 더 깊은 문제지만은 어쨌든 정상화해가지고 뭐 중국 북한에서 나오는 물건도 미국이 좀 수입해주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지금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일본이 버려서 우리한테 왔던 우리가 버린 공해산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북한에는 저질탄이 많아요. 고질탄은 중국으로 다 수출하고 이 저질탄들 때려서 공장 돌리고 연탄 떼고 그러면 한반도는 완전히 미세먼지의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겨울 한철 중국에서 이 미세먼지 왔던 거는 비교할 바도 아니에요. 그건 한 달, 두 달 끝났는데 북한 개성공단에서 이거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서울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 방독면 쓰고 살아야 되는 나라.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북한 사람한테 우리가 그럼 비싼 석유라든가 가스를 사다 주려고 그러면 거냐? 그게 배꼽이 배보다 더 크죠. 엄청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건 너무 비싸. 그건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저부가 가치 산업을 돌리는데 공해 연료밖에 쓸 수가 없는데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놓고 이 통과료를 가스로 넉넉하게 주면 북한은 원가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 가스 떼가지고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다 그게. 우리는 친환경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싼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꼭 관통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어떻게 되냐면 지금 북극 항로가 멀잖아. 개통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면 우리 부산이 중국의 상해나 이런 거 하고 경쟁하면서 허브 항구가 되려고 엄청나게 경쟁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부산의 그 물동량 처리량하고 중국 전체하고 시작하면 거의 10대 1 정도예요. 상해 하나만 해도 중국의 2배가 훨씬 넘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배후 공단도 훨씬 크고 그래서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중국에게 빼앗길 확률이 90%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의 역할을 한 30%만 갖고 와도 대성공이고 50% 갖고 오면 뭐 절대 성공이고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수출하는 항구가 돼야. 그러니까 에너지도 수출할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는 배, 여기 오는 공장 이런 데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지. 충분하고 저렴해야 된다. 저렴해야지 항구도 만들고 배후 공단도 만들고 또 지금 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너지 자체의 허브 역할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의 그 무한정한 에너지를 일본, 중국 막 이렇게 수출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정제해서 수출할 수도 있고 그냥 수출할 수도 있고 이미 접근로가 다 돼 있으니까 송유관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아주 한반도가 정말로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한반도 남단이 완전히 동아시아의 허브 항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 가스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파이프라인을 일본까지 딱 연결해 놓으면
일본도 좋잖아요. 예. 남한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다 깔아준 데다가 이렇게 예. 연결해 가니까 예. 값도 싸고. 그러면 이게 세계 대전이 터져도 안전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 야.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정책이 이 셰일 혁명 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에너지 정책이 뭐냐면 미국하고 어떻게 셰일 딜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부차적인 문제 변수고 우리가 상수로서 전제 조건으로서 러시아가 전후에 급할 때 아주 우리가 좋은 딜을 해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갖고 오면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남한의 공기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의 이 동부가 그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 허브 항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안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요즘 계속 망해가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원가가 사와야 되니까 비싸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냥 그 가스 캐서 거기서 공장 짓고 한다는 거니까 예. 공장 짓는 설비비를 더하더라도 그게 차라리 싸다는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설비 있고 그러니 가스만 싸게 사오면 괜찮을 거다 저것도. 예. 우리가 언제 우리 땅에서 나서 뭐 했습니까? 다 여기서 샀다가 저기서 팔고 저기서 돈 빌려다가 여기도 빌려주고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게다가 이게 미국도 석유가 없었을 때 중동을 관할하면서 마치 자기 나라에서 한 것처럼 안정적인 석유를 조달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우리도 석유는 안 나지만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다 묻혀 있으면 우리가 준 석유 생산국이 된 거예요. 음. 왜냐하면 여기밖에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침 이게 우리가 미국이 되는 거야. 예. 마침 이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 패권 전략하고도 맞아 들어가고 예. 전후에 러시아가 대불황을 벗어나려고 그러는 몸부림 요거하고도 맞아 들어가고 요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한 퍼즐 조각처럼 지금 앞으로 몇 년 이내 한반도 남단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아주 미래 선진국 대한민국 강대국 대한민국의 그림이 야.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정책이죠.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 아니면 러시아한테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겠네. 우린 받아줄 수 있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러시아는 우리한테 정식 제안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예. 제안하겠다는 제스처를 다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푸틴이 북한에 그 방문해서 그 전략적 동반자 협정 맺고 하기 전에 예. 외신 기자회견에서 예. 분명히 얘기하기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관계 개선을 하겠다. 그 얘기를 왜 북한 가기 전에 꼭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갔다 와서 해도 되거든요. 우리 삐지지 말라고 신경 쓰는 거지. 그렇죠. 러시아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징후로 볼 때 푸틴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옛날에도 한번 파이프라인을 제안한 적도 있고 예. 지금도 제안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러시아에 가서 학자들이라든가 관료들 이런 사람 만나보면 뭐 한국과 이 연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정말 안타까운. 푸틴이 북한 가기 전에 우리한테 그런 미리 제스처를 취한 게 푸틴으로서는 진짜 엄청난 일 해준 거예요. 푸틴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 영국 여왕을 만나도 12시간씩 늦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진짜 우리한테는 예의 바르네. 그래, 그 정도면 엄청 신경 써준 거야 푸틴이. 그리고 푸틴이 저렇게 전쟁하면서 군수 물자가 부족해서 북한에 포탄 얻으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지금 원자력 쇄빙선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예. 쇄빙선을 그거 만들지 말고 폭탄 만들어야 되고 탱크 만들어야 되는데 왜 쇄빙선을 만드냐? 푸틴은 전후에 더 큰 위기가 온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극 항로를 뚫고 동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중국하고 중요하구나. 일본은 어떻게든지 북극 항로에 진출할까 이거 절치부심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안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중국이 파이프라인 논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의원혁명을 만들어가지고 파이프라인 계획했다가 러시아한테 퇴짜받은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굴러오는 행복을 행복인 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로 가슴. 이번에도 기회가 오네. 예. 그냥 러시아를 적국으로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해 와서 그렇죠. 옛날에 미국 소련 할 때 우리는 미국 편이니까 소련은 나쁜 놈 대장. 예. 그냥 그 기억이 아직 우리 아직 너무 이념적으로 많이 보는 그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외신을 안 읽어요.
외신을. 그럼. 요즘은 그래도 관심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언더스탠딩 이것저것 해드리니까 이제서야 좀 관심이 있지. 옛날에는 뭐 야당이랑 여당이랑 뭐해 서로 무슨 얘기로 말싸움했다가 항상 일면 톱이고 미국, 영국이 뭐 러시아가 무슨 일 하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기회가 러시아가 왔는데.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랑 전쟁 나니까 이제 러시아가 무슨 엄청난 폐악질한 것처럼 물론 남의 나라 쳐들어간 게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배경을 생각하면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닌데 아니 나쁜 짓은 나쁜 짓이고 우리가 취할 건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 평가 그 근데 뭐, 평가도 얼굴도 마주보지 마. 그럴 필요가 뭐가 저는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그 나라의 역사를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쌓인 그 역사적인 수많은 사연이 한일 관계에 쌓인 사연의 10배가 넘는다. 이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원래 모스크바 공국이었고 그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공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의 발상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예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게 밀접한 관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보고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는 또 비즈니스니까. 그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 안 대표님이 집에서 부부싸움하다가 물컵을 던졌어. 100번 잘못했지 물컵을 던졌으니까. 잘못됐네. 근데 다 안 칭찬만 남으라면 좀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야 진짜 중요한 때네요. 에너지가 진짜 중요한 때고 요 기회로 우리가 더 잘 잡아야 될 텐데. 요 영상도 많이 봐야 되겠네. 이것도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참 나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 제 아는 분이 그 뭐죠? 그 팰리세이드. 네. 팰리세이드가 요즘 신제품이 나왔잖아요. 차 현대차. 새 거가 나왔어. 근데 그 운이 나빠서 그런지 작년 가을에 9버전 팰리세이드를 사버렸대. 신제품 나올 줄 모르고. 근데 그게 사서 받았는데 한 달 후에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내가 엄청 약 올렸지. 바보야. 뭐 그러면서 신제품이 얼마나 좋은데 뭐 나 보고 왔더니 뭐 되게 좋더라 얘기했죠. 왜? 구제품 더 줘? 아니야. 그렇지. 구제품이 중고차 업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5,40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저희가 6,200만 원에 인수할 테니까 파실 생각 없습니까? 1,000km도 안 탔는데 1,000km도 안 타셨어요? 그럼 저희가 7,000만 원 드릴 수 있는데 이런데요. 그게 없으니까 그게 9버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업자는 그 차를 사다 어디다 파냐면 러시아에 판대 러시아에. 러시아에는 서방의 자동차 공장이 다 없어지고 그 제재하느라고 서방에 신차도 러시아로는 수출 못 한대요. 중고차는 가능해요? 근데 중고차는 제재 대상이 아니래. 그래서 단 1km 타고. 근데 신차보다 더 비싸게 팔린대요. 러시아에서도 세상에. 사람들이 차를 찾을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또 앉은 자리에서 또 돈 버는 친구를 보고 정말. 야. 러시아는 하여튼 우리한테 기회의 땅이 될 것 같아. 러시아 공부 좀 합시다. 네, 러시아 공부를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네, 언더스탠딩도 러시아 얘기를 좀 앞으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드릴 거고요.